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어머니의 눈물.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짐 싸서 독립할 준비하세요. 저는 눈물을 닦고 2주 동안 차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의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언장의 비밀 조항 속에 7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며느리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는 눈으로 저를 보며 마치 주말 별장에 가는 얘기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이제 소란 피우지 마시고 짐 챙겨서 스스로 살아갈 준비를 하세요. 저는 부엌과 복도 사이 문가에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상복 치마를 그대로 입고 아들 민준의 채취가 벵가디건을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소용없고 애원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얼굴을 닦고 방으로 올라가 이 시간 만에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언젠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이 집에 올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차에서 살았습니다. 2주 동안 24시간 김밥집 앞에서 밤을 새우고 폐교 근처 주차장에서 낮잠을 자며 담요를 덮고 외투를 입은 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흐린 화요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급히 만나야 하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모든 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가져온 아직 시들지 않은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창가와 테이블에 놓인 꽃들의 달콤한 향기는 다른 냄새, 희미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그의 냄새와 뒤섞여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그의 물건들, 제가 천천히 개키며 손으로 쓰다듬던 스웨터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창가, 그가 가장 좋아하던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녀 미나와 손자 민우는 친구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곧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나 없이 뭐하고들 있어? 라며 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문가에 나타났을 때 저는 발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자씨, 얘기 좀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자씨. 목소리는 딱딱하고 부드러움이라곤 한 점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억지 동정을 꾸며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딱 붙는 청바지에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언제나처럼 잘 정돈된 머리를 한 채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차나 한잔하며 수다 떨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이지, 저는 말했습니다. 듣고 있어. 그녀는 앉지 않고 문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차갑고 낯선 사람처럼. 이 집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떠났고 이제 저랑 아이들만 남았잖아요. 어떻게든 적응해야죠. 솔직히 선자 씨가 계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힘든데 자꾸 상황을 악화시키시잖아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방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녀는 마치 형광가구 배치를 논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속 우시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물건을 만지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봐요. 애들한테 안 좋아요.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선자씨.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지 선자씨의 감정 기복이 아니라고요. 저는 안락의자에 앉아 그가 일요일마다 신문을 읽을 때 입던 회색 카디건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부드럽고 팔꿈치 부분이 살짝 닳았으며
민트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물건들은 살아있어. 그리고 여긴 내 집이기도 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탁했을 때 돕고 싶어서, 곁에 있고 싶어서 내가 살던 아파트까지 팔았잖니. 민준이가 아프기 전에도 다 얘기했었어. 엄마, 원하실 때까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엄마가 곁에 계시면 마음이 편해요. 라고 직접 말했어. 그녀는 미소 없이 짧게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약을 한 움큼씩 먹을 때 별의별 소리를 다 했죠. 그때는 감정적이었고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선자 씨가 방을 비워주셨으면 해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어제 미나가 분필로 그림을 그리던 마당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니?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선자 씨, 어른이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딘가 찾겠죠. 평생 잘해오셨잖아요. 지금도 잘해내실 거예요. 민준 씨가 말했죠. 당신은 고집세고 강한 분이라고.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내가 매일 함께 했잖아. 학교, 학원, 저녁 식사. 알아서 할게요. 애들도 아기 아니에요. 민우는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오히려 좀 더 독립심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자 씨 자신에게도 돌아가는 게 좋을 거고요. 자신에게 돌아가라니? 어디로? 차 안으로? 시간이 얼마나 있지? 내일 저녁까지요. 저는 그녀가 장난하는 건지 물을 뻔했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에겐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디자이너들이 와서 그녀의 서재를 화이트 톤으로 꾸밀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방해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살았던 집, 제 아들이 아프고 죽어간 곳, 손녀에게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 준 곳, 서연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동안 민우와 함께 달고나를 만들던 곳, 제가 그저 존재했던 이 집을 떠나는데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드라마 찍지 마세요. 애들도 힘들어요. 눈물 흘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반쯤 졸면서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가방 또 하나. 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장, 의자, 선반, 거의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에 걸쳐 제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사진 몇 장, 스카프 몇 개, 그리고 민준의 그 카디건 뿐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뜻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쫓겨났지만 다툼을 원치 않아 조용히 떠난다는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나야, 민우야,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갔단다.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이걸 기억해줘. 착하게 지내고 엄마 말씀 잘 들어. 안아주며. 너희 할머니가. 저는 아침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욕실 거울에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찍 일어나 떠났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날들에 보았던 그 표정, 고통과 어리둥절함이 미나와 민우의 눈에도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공원 근처 낡은 주차장의 차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제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약간의 음식과 물, 차 몇 봉지, 크래커와 참치캔, 상하지 않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않는 제 집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연이 컵을 들고 평온하게 서서 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낡은 가구를 내다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감정 없이 그저 모든 게 끝났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그래, 갔구나. 저는 시동을 걸고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계획도 없이, 집도 없이.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확신도 없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로 2주, 사람이 차 안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 정도였습니다. 수치심이 밤의 추위보다 더 숨막히게 조여오기 전까지 저는 서울 외곽의 24시간 김밥집 뒤 주차장에 제 오래된 국산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밤새 불이 켜져 있었고 경비원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해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걸 보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골랐지만 가끔 학교 옆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은 가까웠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미나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 민우가 진지한 얼굴로 교문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것이 일시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방을 구하거나 누군가 소개를 해줄 거라고. 저는 요양원 3곳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곳은 적어도 깨끗하고 지붕이 있었지만 대기자 명단은 몇 달치가 밀려 있었고 입소비는 제 저축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돈에 맞는 월세방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한 동네는 우범지대였고 다른 곳은 현관 잠금 장치가 없었으며 또 다른 곳은 이웃이 계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 안 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안 될 일. 그 순간 제 삶은 분 단위로 짜인 시간표 같아졌습니다. 아침 5시쯤 차 안에서 잠을 깼습니다. 더 누워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6시에 김밥집이 문을 열면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가장 싼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그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 옆 테이블에 두고 간 어제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때로는 손으로 뺨을 괴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위도 저린 다리도 텅 빈 위장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텅 빈 공간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도 보지 못하고 곁에 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빵집 앞에서 이웃이던 이영희 씨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부엌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며 드라마 얘기를 하고 아이들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 그녀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 뒤에 줄 서 있었는데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에 세면대에서 빨았지만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지푸라기 같았고 눈은 퀭했습니다. 그리고 깡말랐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거의 먹지 못해 일주일 만에 몇 킬로그램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죽인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에게서도 아이들에게서도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서연이 설명해줬을 리가 없죠.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저 한순간이라도 곁눈질로나마 보고 싶어서. 마당에는 거대한 폐기물 컨테이너가 있었고 꽉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 민우와 함께 숙제를 하던 낡은 책상이 다리 한쪽을 드러낸 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소설책들을 모아두던 책장은 이미 부서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함께 동화책을 읽던 안락의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끌고 가서 미련 없이 그게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비싸고 세련된 운동복 차림에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무언가 얘기하며 웃고 손을 흔들며 무엇을 더 버릴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민준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지우고 버리고 완전히 청소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떠났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가로등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저녁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소식이나 사진이라도 있을까 싶어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사진. 거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고 유리로 되어 있고 세련됐습니다. 장난감도 삶의 흔적도 없이 오직 이런 글귀만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비워내야 할 때가 있다. 새로운 출발에 감사하며 댓글은 마치 각본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강하시네요. 민준 씨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본받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밖으로 나와 차에 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금씩 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안아줄 거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민준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제 자신을 위해, 빼앗긴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제가 서연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제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운전대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은행이나 광고 전화라 받지 않지만 그날은 받았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네,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드님의 변호사였죠. 민준 씨가 저희에게 서류를 맡겨두셨습니다. 급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와주십시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거의 아버지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전화가 온 지 3시간 후 저는 강남 중심가에 있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접수실에 앉아 완전히 잘못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보풀이인 스웨터 차림,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은 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푹신한 의자, 양탄자, 유리문. 공기 중에는 커피와 비싼 담배, 그리고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직원이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동정심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운 눈길이었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김정훈 변호사.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정장을 입었지만 과시적인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가 웃자 저는 갑자기 땅속으로 숨고 싶어졌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저를 넓은 사무실로 안내하고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권했습니다. 진짜 뜨거운 설탕 넣은 커피.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가 커피를 따르는 동안 제 손가락은 마치 추위했던 것처럼 떨렸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는데도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차에서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뭔가 찾아보고 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 빠르게 적었습니다. 비난도 꾸짖음도 없이 오직 사무적인 태도와 공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제게 걱정하며 질문을 던져주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약 8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진단을 받은 직후였죠. 그가 직접 찾아와 유언장 변경을 요청하며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서연과 아이들에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돈, 보험금, 그에게는 실제로 보험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서류들도요. 하지만 그는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여사님께 일부를 남겼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 종이를 펼쳤습니다. 평범한 업무를 처리하듯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게 평생을 바치시고 제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희생하신 어머니 박선자 여사께 7억 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돈은 운용펀드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사께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기본적인 재정적 안정을 마련하시는 즉시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얼마라고요? 7억 원입니다. 그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커피잔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7억 원. 제 의식은 이 숫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제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보험도, 집도, 그리고 민준이가 저와 얘기할 때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민준 씨는 그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는 돈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지침과 서류,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유언장의 중요한 부분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감히 생각조차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서연이 할머니의 손주 접근을 제한하거나 3년 이상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어머니를 내쫓으려 할 경우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동으로 할머니에게 넘어간다. 제 폐에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준이가 저한테 양육권을 넘겼다고요? 그녀가 당신을 내쫓으려 할 경우를 대비해서죠. 그가 예견한 그대로입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희에겐 대화 녹음 기록도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저희에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여사님께 남긴 편지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필체가 담긴 단정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읽어주세요. 저는 못 읽겠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이걸 읽고 있다면 전 이미 없는 거겠죠. 이 모든 걸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말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았으니까요. 저는 서연이가 잔인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못 본 척할 때 그녀가 엄마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봤어요. 그녀가 언니와 통화하며 그 사람이 떠나면 선자 씨는 어떻게든 처리해야지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그리고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그녀가 엄마를 내쫓고 과거를 없애기 위해 모든 걸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엄마는 모든 것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이 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아이들을 돌봐주신 것, 저와 아이들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겨요. 엄마는 단지 음식과 잠자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서연이가 줄 수 없는 것, 따뜻함, 보살핌, 자기 자신으로 있을 권리를 주실 거예요. 제발, 엄마, 망설이지 마세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아들 민준이가. 저는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울고 있는 동안 김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한 잔 더 따라주고 옆에 종이 냅킨을 놓아주었을 뿐입니다.
눈물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여사님 계좌로 서류를 처리할 겁니다. 내일은 임시 양육권을, 일주일 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여사님은 집과 돈, 그리고 모든 법적 권리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나와 민우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더 이상 차 안의 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 엄마, 소중한 가족,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를 만난 지 3일 후, 저는 얼마 전 소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늘 그렇듯 엄격하고 침착하지만 정중한 김정훈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동보호기관 직원인 최은주 씨와 차가운 눈빛과 엄격한 자세를 한 말 없는 송경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코트, 편안한 신발, 단정한 머리. 어제 저는 오랜만에 호텔방에서 푹 잤습니다. 그곳에는 뜨거운 샤워, 하얀 시트, 그리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 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아마 배달 기사나 친구 중 한 명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경계 없이 문을 열었지만 저와 제 옆에 선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당황, 짜증, 그리고 마침내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자 씨,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유언장 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경찰은 뭐죠? 무슨 일이에요? 송경이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공식 절차 집행 시 평온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서연은 마지못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진은 치워졌고 책은 버려졌습니다. 푹신한 소파는 잡지에나 나올 법한 하얗고 광택나는 가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영혼이 없었습니다. 냄새조차 비싼 쇼룸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나와 민우는 어디 있습니까? 최은주 씨가 수첩을 열며 물었습니다. 학교에 있죠. 당연히. 왜요? 서연은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남편 민준 씨의 유언장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거나 손주들과의 만남을 제한하려 할 경우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자동으로 어머니에게 넘어간다. 서류는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유언장은 공식적으로 작성되고 등록되었습니다. 서연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이가 저한테 말했을 거예요. 우린 상의했다고요. 그는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희에겐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당신과 민준 씨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변호사 감독하에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방 안에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없어져도 엄마를 내쫓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민준 씨,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당신 어머니랑 사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 엄마는 다른 사람이 걷어주겠죠.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서 마치 기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서연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맥락 없이 편집된 거예요. 우린 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녹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은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에겐 공증된 진술서와 추가 서류들이 있습니다. 현재 유언장과 현 상황에 근거하여 아이들에 대한 임시 양용권은 공식적으로 박선자 여사님께 넘어갑니다. 서연은 마치 현기증이 난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제가 엄마예요. 제 아이들이라고요. 저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아닌 피로감으로. 그 애들은 내 아이들만이 아니야. 서연아. 민준이의 아이들이기도 해. 그리고 이제 내 책임이기도 하고. 당신은 노숙자였잖아요. 그녀가 내뱉었습니다. 차에서 살았으면서 당신이 애들한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 변호사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박선자 여사님은 7억 원의 상속인이십니다. 이미 주거와 재정적 기반, 그리고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모든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라고요? 7억 원입니다. 그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미나와 민우를 위한 별도의 자금도 있습니다. 민준 씨는 당신의 반응을 포함해 모든 것을 예측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그랬지. 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내 말이 맞았어. 난 잘 해냈어. 그녀는 시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창가로 물러서며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언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은주 씨가 명확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박선자 여사님께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미나와 민우를 데려오실 겁니다. 아이들의 개인 물품을 챙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물건을 버리거나 처분하셨더군요. 서연은 하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걸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때로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야. 우리는 떠났고 오후 3시 정각에 저는 학교 마당에 서서 미나와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새 옷이 들려 있었고 가방에는 간식이, 그리고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학교 마당은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먼지투성이었고 교문 앞에는 부모들이, 문에서는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홍조 띤 뺨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떨어진 곳에 서서 쌀쌀한 바람을 막아줄 2개의 바람막이를 손에 들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심장은 시험을 앞둔 여학생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한 직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애들을 저한테 등 돌리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원치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키만한 책가방을 메고 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뒤에서 조용하고 진지하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먼저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진짜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디아 할머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저는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데리러 왔어. 우리 집에 갈 거야. 우리의 새 집. 그녀는 당황하며 뒤에 있는 민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다가왔지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랑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했어요. 저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떠나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항상 너희를 생각했고 다시 함께 있기 위해 모든 걸 했어.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거 꿈 아니죠? 꿈에서 할머니를 봤는데 깨어나면 없었어요. 꿈 아니야. 나 이제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민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사셨어요? 그가 어른처럼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그렇게 선택했다고 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도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을 때까지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지냈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우리만의 집이 생길 거야. 너희 물건들과 아빠 사진이 있는 집,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차가 있는 집.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가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말없이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차 안에서 미나는 내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긴장 없이 그저 평온하게. 변호사를 통해 임시로 마련된 아파트는 소박하지만 밝았습니다. 방 3개. 가구는 간단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문은 이미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마당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미나가 입구에 서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일단 임시로. 하지만 곧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정원이 있는 곳을 찾았어. 라일락이랑 앵두나무가 자라는 곳. 거기 고양이도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물론이지. 아이들은 방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미나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자기 침대를 찾았습니다. 저는 분홍색 침대보로 장식하고 겨우 찾아낸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인형을 놓아주었습니다. 민우는 자기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깔끔한 책상, 책이 꽂힌 선반, 침대 옆에 축구공. 아침에 침대 정리 안 해도 돼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짜요? 이불이 반듯하게 놓여 있는 것보다 네가 그 안에서 행복한 게 더 중요해. 그는 천천히 하지만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저녁으로 만두를 먹었습니다. 간단한 냉동 만두였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마요네즈와 파를 곁들였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미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도 습관처럼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꾸짖지 않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할머니,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떠나실 거죠? 절대, 우리 강아지. 네가 20년 후에 나를 쫓아내지 않는 한. 그녀는 킥킥 웃으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절대 아무데도 안 보낼 거예요. 영원히 우리랑 같이 계셔야 해요.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램프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하고 낡고 노란 갓이 씌워져 있었지만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제게는 남편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팔았던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안락의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진짜 제 아이들 둘.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텅 비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는 정말로 시끄럽고 활기차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주간의 침묵과 고독 끝에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
접시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 방에서 들리는 외침 하나하나가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것이 소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나는 다시 장난감들과 티파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엌에서 조용히 하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방 전체에 플라스틱 식기를 놓고 모든 봉제 인형 손님들을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며 엄격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마샤의 집에서 저녁 파티가 열립니다. 산딸기차와 쿠키가 준비되어 있고 할머니도 초대받으셨어요. 저는 스카프를 모자처럼 쓰고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좀 더 과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늘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조용히 학교에서 돌아와 말없이 숙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모든 것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 공책,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고 그는 바닥에 누워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그는 놀라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피곤해서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기선 진짜 너로 있어도 돼. 쉬고 싶으면 쉬고,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내고 싶어도 돼. 할머니는 항상 곁에 있을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가 직접 다가왔습니다. 수학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전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걸음씩 아이들은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아이들로 있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진짜 아이들로. 우리는 거실 벽에 민준의 낡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가 정원에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있는 사진. 아직 살아있고 집에서 입던 스웨터를 입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제 방에도 걸어도 돼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아예 코너를 만들어 보자. 사진, 그의 책들, 그가 신기 싫어했지만 우리가 선물했던 양말들. 민우는 자기 상자에서 아빠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요리법을 적어두던 바로 그 노트. 첫 페이지에는 아빠의 비밀 레시피로 만드는 팬케이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계란 2개, 우유는 있는 만큼, 밀가루는 눈대중으로, 설탕 2스푼. 신경질 나지 않았다면 뒤집을 때 웃는 게 중요. 만들어 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가 뒤집어 주세요. 할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가족의 의식이 생겼습니다. 토요일의 팬케이크. 우리는 되는 대로 붙였습니다. 두껍고 얇고 구멍 뚫린 것들.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밀가루는 모두에게 묻었습니다. 미나, 민우, 식탁, 바닥, 그리고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입양한 고양이까지. 길에서 데려온 귀 한쪽이 찢어진 주황색 고양이였습니다. 미나는 고양이인데도 동글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처럼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뚱뚱하고요.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제가 설거지하는 부엌으로 들어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는 천둥을 무서워했어요. 저는 손을 닦았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천둥만 치면 식탁 밑에 숨었어. 한 번은 하늘이 잠잠해질 때까지 1시간 동안 욕실에 앉아 있었단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엄마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린애들이나 무서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른은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니?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려움은 약점이 아니야. 그냥 우리 안에 사는 감정일 뿐이야. 중요한 건 숨기지 않고 나누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는 천둥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떠날까 봐도 무서워요.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안 떠나. 나는 너와 민우 곁에 너희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가 아이들을 낳으면 그 곁에도 있을 거고, 그 아이들한테도 팬케이크를 구워주고 얼굴에 잼을 바르는 걸 허락해 줄 거야. 그녀는 눈물 사이로 웃었습니다. 그 애들은 저녁 먹기 전에 손 안 씻어도 돼요? 팬케이크 먹을 때만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미나는 옷에 얼룩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친구, 기둥, 모든 것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하지만 경계를 지키며, 보살핌으로, 하지만 동정 없이, 그리고 이 평범하고 조용한 분주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해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까지 구한 것입니다. 제게 의미를, 목소리를, 제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삶은 안정된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고, 저는 거의 완공된 새 아파트에 놓을 가구를 고르기 위해 디자이너와 만났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하고도 남았지만 저는 현명하게 썼습니다. 좋은 음식, 아이들 옷, 책, 학원, 그리고 미래의 부엌 수리에 과시도 부유함도 없이 오직 필요한 것에만. 어느 날 미나의 친구를 데리러 간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었습니다. 혼자, 차도 없이, 화장도 하지 않은 채 평범한 재킷을 입고 머리는 하나로 묶은 모습.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고 어디로 가는지 보지 않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히. 안녕. 저도 날카로움 없이, 차가움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곧 이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 보여요. 다시 침묵. 아마 사과해야겠죠. 그녀가 옆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식적으로 들릴까봐 두려워요. 그땐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그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걸 없애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공허해지기만 했어요. 무섭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 있는 법을 몰라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요. 그저 요구하고 기다릴 줄만 알았죠. 그런데 당신은 그냥 곁에 있었어요. 조건 없이.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 서연아. 하지만 기억은 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런 건 잊으면 안 되죠. 저 지금 꽃집에서 일해요. 부케를 만들어요. 돈은 얼마 못 벌지만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 일이네.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미나랑 민우, 가끔 제 얘기를 하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원망 없이 얘기해. 그냥 먼 곳에 있는 무언가처럼. 서연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있잖아요. 한 번은 그냥 멀리서 보려고 학교에 갔었어요. 아이들을 봤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웃고 있더군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해냈구나. 나보다 더 잘.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건 그 아이들이 내 삶의 의미이기 때문이야. 너는 그때 모든 것에, 너 자신에게, 삶에 지쳐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애들은 여전히 내 아이들이야. 너에게 있었고 너를 그 애들이 용서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기회는 있어. 바로는 아니고 멋진 말을 통해서도 아니고 네가 곁에 있어 준다면 압박 없이 요구 없이 그냥 어딘가 근처에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면 안전하다고 말해주실 건가요? 네가 진심으로 준비된 걸 보게 되면 말해줄게. 하지만 서두르지 마. 모든 게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도 말고, 때로는 돌아오지만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기도 해. 때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변명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라도 들어주니. 몸 조심해, 서연아. 그리고 너 자신부터 시작해. 아이들이나 추억이 아니라 너 자신부터. 그녀는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가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것은 가벼운 슬픔과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조용한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미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조금씩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학교 근처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느꼈지만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좀 불쌍했어요. 그건 괜찮아. 동정하는 게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야. 그건 그냥 네가 성장했다는 뜻이야. 민우가 접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만나자고 하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결정해. 동정심이나 예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원할 때만. 나는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지도 붙잡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저 너희가 원할 때까지 곁에 있을 뿐이야.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만나게 되면 할머니도 같이 가실 거죠? 물론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은 더 이상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격정 없는 그저 진짜 삶. 우리는 봄에 이사했습니다. 눈은 이미 녹았고 정원에는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공기는 어린 시절처럼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발코니가 있었고 저는 그곳에 낡은 안락의자와 금잔화 화분 2개를 놓았습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조차 무겁고 잿빛이 아니라 생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자기 방문을 그림으로 도배했습니다. 민우는 책상 위에 세계 지도를 걸었습니다. 바다를 보러 부산에 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영구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구 없이 그저 정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고 서랍에 넣어두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미나는 댄스 학원에, 민우는 축구 교실에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숙제, 식사, 동화책, 때로는 영화, 때로는 그저 침묵. 저는 이 침묵을 사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학교에서 문학 올림피아드 참가상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글쓰기 싫어하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어요. 아빠에 대해 썼어요. 두려워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에 대해서요. 선생님이 우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나는 잠들기 전에 점점 더 자주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에 빠져본 적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전부 바보같이. 너는 왜 벌써 준비됐니? 그녀는 킥킥 웃으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나중을 위해서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구나.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성격과 감정을 가진 다른 존재로. 그리고 그녀 곁에 조언이 아니라 안아줄 손과 눈물과 비명과 두려움, 모든 것을 견뎌줄 심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인군자처럼이 아니라 그저 든든하게. 우리는 5월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라일락과 낡은 앵두나무, 그리고 민준이 한때 공을 숨겨두었던 삐걱거리는 창고가 있는 곳. 미나는 풀밭을 뛰어다녔고, 민우는 프라이팬에 감자를 구웠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아들의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빛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한 사진. 당신은 해냈어, 민준아.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고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았어. 고마워. 그곳에서는 따뜻하길, 그리고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쳐다보지 않고 그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응. 듣고 계실 거야, 아마도. 네, 아빠는 곁에 계세요. 항상 곁에 계실 거예요.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는 셋이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햇살 아래 불필요한 말 없이 5월 말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늙으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미 늙었어, 우리 손주. 아니, 진짜 완전히요. 더 이상 요리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게 되면요? 그때는요? 그때는 네가 나한테 감자를 구워주고 미나는 내 머리를 빗겨주겠지.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옛날에는 모든 게 달랐다고 수다나 떨고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전 찬성이에요. 다만 너무 일찍 늙은 척하지는 마세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시장에서 감자와 파 한 봉지를 들고 걸어올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얼굴이 환하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제 삶이죠.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불안 없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